공허한 외교적 수사로 가득 찬 지정학의 세계에서 때로는 권력의 질서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며 적나라한 진실이 갑작스럽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최근 바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다른 누구도 아닌 강력한 민족주의 사상으로 여자 아베라 불리는 일본의 가장 강경한 매파 정치인 중 한 명인 다카이치 사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역사 문제 부정을 결코 서슴지 않던 다카이치 총리가 동북아 정치 관측통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긴급한 안보 협력이 이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역사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신들 한국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외교적 수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고백이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압박 아래 내뱉어진 씁쓸한 인정입니다. 그 압박의 이름은 바로 한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기술력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넘어 이제는 일본의 전략적 선택지를 질식시킬 만큼 성장해버린 힘. 일본 민족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새로운 권력 질서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든 그 힘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본이 이처럼 생존적 의존성을 인정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족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카이치 총리의 180도 태세 전환은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선의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이 더 이상 선택권을 상실한 잔혹한 현실 정치, 레알 폴리티키의 판 위에서 강요된 수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순영한 학자들은 부상하는 강대국 중국과 기존의 강대국 미국과 그 동맹인 일본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대결을 묘사하며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이야기해세 왔습니다. 하지만 도쿄에게 아이러니하고 씁쓸한 점은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다가 영내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부상하는 또 다른 중견 강국,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이라는 새로운 덫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첫째, 전략적 족쇄의 삼각형입니다. 군사 지도를 보십시오. 일본은 그 한가운데에 단단히 끼어 있습니다. 서쪽에서는 제일도련선을 돌파하려는 중국 해군과 공군의 끊임없는 팽창이 있고, 북쪽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구리인 남서쪽에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미사일 위협이 존재합니다. 이 구도 속에서 길고 좁게 뻗어있는 일본 열도는 여러 방향에서 공격받기 쉬운 극도로 취약한 최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오직 한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중심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군사적으로 전략적 중심은 적의 첫 공격을 흡수하고 방역 부대를 집결할 공간을 확보하게 해주는 생존 필수 요소입니다. 섬나라인 일본은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막강한 지상군, 다층 방공망, 그리고 견고한 공군 기지를 갖춘 한국은 의도치 않게 일본에게 대체 불가능한 완충지대이자 방역의 발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륙에서 일본을 향한 그 어떤 공격도 먼저 한국군이라는 강철 방벽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완충지대를 잃는 순간 도쿄는 모든 위협에 맨몸으로 노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의 명령입니다. 미국은 미일 양자 동맹만으로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효과적인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안보 모델은 소트의 세 발처럼 견고한 한미일 삼각 동맹 블록뿐입니다. 따라서 워싱턴은 역사에 대한 강경 발언이나 야스쿠니 참배처럼 서울과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도쿄의 그 어떤 행동도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자신과 영내 전체의 핵심 안보 구조를 스스로 파괴하는 자해 행위로 간주합니다. 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마틴 슐츠 박사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펜타곤에게 한일 협력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전략적 명령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보호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아시아에서의 미국 전략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약화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의 외침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한때 추구했던 강경 민족주의가 이제는 일본의 국가 안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가 되었다는 씁쓸한 인정입니다. 생존하기 위해 그들은 몸을 낮춰야만 했고 그들이 기댈 수밖에 없는 전략적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본보기가 되다. 만약 지정학적 압박이 보이지 않는 족쇄였다면 구체적인 군사기술력은 도쿄가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든 목에 겨눠진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압도적인 힘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증명하는 사례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즉 KSS-3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현대적인 잠수함을 건조했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군력인 미 해군이 KSS-3의 설계를 자신들의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개발에 본보기로 삼겠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해군 교리의 역전, 나발 덕트린 리버설입니다. 왜 그럴까? 첫째, 실전 환경에서의 압도적인 작전 성능 때문이다. 미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은 지극히 강력하지만 동중국해와 같이 얕고 복잡한 해역에서 작전하기에는 너무 크고 비싸며 소음이 심하다. 반면 KSS-3은 세계 최첨단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공기분료 추진체계 AIP를 탑재하여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숙성을 유지하며 몇 주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군사적 계산에 따르면 동일한 예산으로 한국은 5척의 KSS-3 잠수함을 배치해 최대 70기의 탄도통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이는 버지니아급 1척이 탑재하는 42기의 미사일을 완전히 압도하는 수치다. 소모전에서는 수량과 작전 방향이 승패를 가른다. 둘째, KSS-3은 해상 생명주를 질식시킬 수 있는 소리 없는 암살자다. KSS-3 잠수함은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의 완벽한 무기다. 한국의 KSS-3 함대는 일본과 중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핵심 해상 교통로를 조용히 봉쇄할 수 있다. 이들은 도쿄 주변 해역을 모든 화물선이나 군함이 표적이 될 수 있는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섬나라인 일본의 생명줄과도 같은 교역로의 안전에 거대한 물음표를 던졌다. 셋째, 이 잠수함은 영내 핵 억제력의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KSS-3 배치. 이 버전은 최대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현무사사를 발사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2격 능력, 즉 과거 피오 핵 보유국들의 전유물이었던 능력을 부여한다. 평화헌법에 묶여있는 일본은 결코 비슷한 능력을 보유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안보 협상 테이블에서 서울의 위상은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되었다. 세계적인 국방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제인 네스의 해군 분석가 데이비드 서튼은 이렇게 논평했다. AKS-3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 전략을 재편하는 도구다. 이는 한국에게 베이징과 도쿄 모두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억제력이라는 몽둥이를 쥐어주었다. 수면 아래에서의 그 침묵이 바로 협상 테이블 위에서 서울이 내는 목소리의 무게감이다. 도쿄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것이다. 자신들의 이웃이 이제는 동맹인 미국조차 탐내고 배우려 하는 군사적 도구를 보유했으며 바로 그 도구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논증 3. 포괄적인 방위산업 생태계, 뿌리부터 질식시키는 결정타, KS-S3나 다른 최첨단 무기들의 부상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오랫동안 공들여 구축해온 포괄적인 산업기술 생태계의 달콤한 결실이며 바로 이 생태계에서 일본은 뒤처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것이야말로 다카이치 총리가 군사적 의존뿐만 아니라 기술적 의존까지 인정하게 만든 뿌리부터 질식시키는 결정타이다. 현대 국방력의 진정한 힘은 몇몇 개별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와 군수 산업 간의 상호 강화의 선순환 구조에 있다. 한국은 이 선순환 구조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나노초 단위의 처리 및 유도 칩을 생산하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이 없었다면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H 하이콜은 존재할 수 없다. 포스코 POSCO의 재재련 기술과 첨단 전자 광학 시스템이 없었다면 유럽 전장을 제패한 K2 흑표 전차는 나올 수 없었다. AI 기술, 복합 소재, 그리고 현대와 한화의 대규모 생산 능력이 결합되지 않았다면 KF-21 보람의 전투기는 불가능했다. 한국의 군사력은 글로벌 기술 대기업이라는 견고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 반면 일본의 방위 산업은 품질은 우수할지언정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를 촉진할 대규모 수출 계약이 부족한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폴란드, 호주, UAE 등 여러 국가와의 수백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 덕분에 한국의 생산 라인은 항상 최대치로 가동된다. 이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품 단가를 낮추며 가장 중요하게는 방위 산업 기반을 항상 전시 준비 상태로 유지하게 해준다.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이제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단순히 군사적 의존이 아니다. 인공지능, 배터리 기술에서부터 차세대 조선 및 수소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21세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일본 산업이 자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파트너들의 협력과 공급망이 필요하다메라멘 인정의 말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사네의 고백은 개인적인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현실 인정이다. 그것은 현대의 권력 경쟁이 더 이상 강경한 민족주의적 언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생산 능력이라는 가시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진실을 폭로한다. 일본은 자신들이 지정학적 함정에 갇혔으며 한국이 그 탈출구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논증 1. 그들은 수면 바로 아래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 능력의 부상을 목격했다. 논증 2.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대립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 및 산업 엔진 중 하나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논증 3. 그것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자살 행위다. 따라서 여자 아베의 고백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조종 디아오총이자 동북아의 새로운 권력 질서가 확립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선언이다. 바로 그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힘과 위상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